가난한 게 안 부끄러워? 명문대 나와서 집에서 쳐놀기만 하잖아. 그 말과 함께 쏟아진 음료가 제 옷을 적셨습니다. 32살 전업주부 이수진. 오랜만에 참석한 대학 동창 모임에서 저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었죠. 명품 핸드백을 든 동창들은 검소한 제 차림새를 비웃었고 골프장 지배인마저 그들 편에 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클럽하우스에 들어선 평범한 골프복 차림의 노인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랜만에 찾은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화려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었고 실내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로 꾸며져 있었죠. 저는 32살 이수진,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며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머, 수진이 왔네. 오랜만이야. 미나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옆에 앉은 지영은 제 검소한 원피스를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들은 명품 핸드백과 반짝이는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죠. 요즘 뭐하며 지내? 지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집에서 살림하며 지내.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과 미나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키득거렸어요. 아직도 집에만 있어? 명문대 나와서 그렇게 사는 거야? 지영의 목소리에 조롱이 묻어났습니다. 미나도 거들었죠. 요즘 시대의 전업주부라니. 남편 돈으로 빈둥거리는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시댁의 배려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자랑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동창들 눈에는 그저 가난하고 무능력한 여자로만 보였나 봅니다.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제 대답에 지영이 코웃음 쳤습니다. 행복? 그래, 돈 없어도 행복할 수는 있지. 근데 그 핸드백은 어디서 샀어? 동대문? 미나가 낄낄거렸습니다. 제 가방은 사실 남편이 선물한 명품이었지만 몇 년 전 모델이라 그들 눈에는 초라해 보였나 봐요. 분위기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지영이 웨이터를 부르더니 커피를 주문했어요. 음료가 나오자 그는 제게 말했죠. 수진아, 미안한데 설탕 좀 더 가져다 줄래? 거기 카운터에 있어. 마치 심부름 시키듯 명령하는 투였습니다. 저는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운터에서 설탕을 가져오는데 뒤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돌아와 테이블에 설탕을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이 갑자기 손을 뻗더니 자신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 옷에 쏟아버렸어요. 아! 차가운 음료가 제 원피스를 적셨습니다. 지영은 입을 가리며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죠. 어머,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근데 그 옷 빨면 되잖아. 어차피 비싼 옷도 아니고.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럽지 않니? 명문대 나와서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때 골프장 지배인 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권위적인 태도로 상황을 살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지영이 교묘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지배인님. 친구가 실수로 음료를 쏟았어요. 청소 좀 부탁드려요. 김 부장은 제 젖은 옷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제가 이곳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처럼요. 그는 지영과 미나의 명품 차림을 보며 태도를 바꿨죠.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VIP 고객님들께서 불편하셨겠어요. 그는 저를 무시하며 그들에게만 신경 썼습니다. 저는 그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죠. 지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지만 오늘 모임은 여기서 끝내자.
우리는 VIP 라운지로 갈 거거든. 넌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어. 냉정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클럽하우스 입구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죠.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평범한 골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클럽하우스 안을 둘러보더니 제 쪽을 바라봤어요. 젖은 옷, 붉어진 눈, 떨리는 어깨, 모든 것을 본 듯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근처 소파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과 미나는 그 노인을 힐끗 보더니 무시했어요. 그저 평범한 손님으로 여긴 거죠. 김 부장도 노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클럽하우스를 빠져나온 저는 주차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젖은 옷이 바람에 차갑게 느껴졌어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걸었습니다. 수진 씨,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그 노인이 서 있었어요. 평범한 골프복 차림의 60대 후반 남자. 저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았죠. 아버님, 여기는 왜? 그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 강태산.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을 이끄는 분이었지만 늘 검소한 차림으로 다니셨어요. 결혼 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분이죠. 오늘 이곳에 온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제 동창 모임까지 겹칠 줄은 몰랐습니다. 태사는 제 젖은 옷을 보더니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아버지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음료를 쏟았을 뿐이에요. 태사는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인 걸 아시는 눈빛이었죠. 수진 씨,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그 따뜻한 말에 저는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동창들의 조롱, 지영의 고의적인 행동, 김 부장의 편파적인 태도까지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어요. 태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더니 천천히 말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금 어디 있나? 저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제가 참으면 되는 일이에요. 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수진 씨를 내 딸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참으라고? 그때였습니다. 클럽하우스 입구에서 지영과 미나가 나왔어요. 그들은 저와 태산을 보더니 다가왔죠. 지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수진이 아직도 여기 있네? 아까 그 할아버지랑 같이? 미나가 낄낄거렸습니다. 혹시 아버지? 아니면 삼촌? 옷차림 보니까 비슷한 수준이네. 태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지영과 미나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지영이 계속 조롱했죠. 수진아, 내 가족들도 다 촌스럽구나. 이런데 올 처지도 안 되면서 왜 왔어? 미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골프장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너희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동네 공원이나 가.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시당는 건 참아도 시아버지까지 모욕당하는 건 견딜 수 없었어요. 지영아, 그만해. 내가 누굴 무시할 자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영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제 뺨에 따끔한 충격이 느껴졌죠. 뺨을 맞은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지영을 바라봤죠.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뭘 한 건가? 지영이 비웃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뭐라도 하실 건가요? 경찰 불러요? 아니면 지배인한테 말할 건가요? 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죠. 지영과 미나는 그 모습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어머, 누구한테 전화하시려고? 변호사라도 부르실 건가요? 태사는 그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짧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이 사장. 단 세 글자였지만 그 말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태산의 표정을 보며 예감했죠. 지영과 미나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요. 태산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로 와. 사람을 몇 명 더 데려오고. 전화를 끄는 태산은 지영과 미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웃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것 같았거든요. 태산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태산의 전화가 끊긴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과 미나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오히려 태산을 더 조롱하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누구 부르셨어요? 아들, 손자? 지영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미나도 거들었어요. 아무리 사람 불러봤자 소용없어요. 여기 지배인은 우리 편이거든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지배인은 상황을 살피더니 태산에게 다가섰어요. 손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태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두 여자가 제 며느리를 폭행했습니다. 김 부장은 지영과 미나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화려한 차림새를 보자 태도가 바뀌었죠. 손님,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이곳은 고급 골프장입니다. 태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고급 골프장이라면서 손님에게 폭행을 허용하나? 김 부장은 코웃음 쳤습니다. 손님처럼 평범하게 보이는 분들이 VIP 고객님들께 시비를 거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노골적인 차별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태산의 검소한 차림을 보고 무시한 거죠. 지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저희가 불편해요. 저 사람들 좀 내보내 주시겠어요? 미나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여기 분위기 망치고 있잖아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산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나가주시죠. 경비를 부르기 전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런 모욕을 당하시다니요. 지배인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먼저 폭행한 사람은 저 사람들인데.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영이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비틀거리는 저를 태산이 붙잡아 주셨어요. 수진아,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태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지영이 비웃었죠. 뭐가 끝나요? 할아버지가 뭘 어쩐다고? 미나가 낄낄거렸습니다. 맞아. 우리한테 사과나 하고 꺼지면 봐줄게. 지영이 태산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태산의 가슴을 찔렀어요. 늙은이가 주제도 모르고 이런데 올 돈이나 있어? 태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영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김 부장이 경비를 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골프장 입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도착하는 소리였죠.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태산이 부른 사람들이 온 거라는 걸요. 지영과 미나도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어요. 검은색 세단 5대가 일렬로 정차했습니다. 차량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모두 비슷한 복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앞장서서 클럽하우스로 걸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 남자는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주변을 압도하는 분위기를 풍겼죠. 바로 강태산의 비서실장 이정훈이었습니다. 이정훈이 클럽하우스 안으로 들어오자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어요. 그는 곧장 태산에게 다가가 허리를 구부려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영과 미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김 부장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죠. 회장. 그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태사는 이정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왔나? 상황은 다 봤을 테고. 이정훈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영, 미나, 김 부장을 차례로 보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죠. 회장님께 무례를 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나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김 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태산을 쳐다봤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짜 힘을요. 평소 검소하고 겸손하게 사셨지만 그분은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이었던 거죠. 단 한 통의 전화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태사는 지영과 미나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될 거야. 이정훈 뒤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3명, 비서 2명, 그리고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 클럽하우스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정훈은 지영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어요. 지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죠. 미나가 다급하게 김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지배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회장이라고요? 김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그는 태산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거였습니다. 태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죠. 다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정훈이 변호사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박지영입니다. 변호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더니 물었죠. 남편분 성함과 직장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지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왜 남편 정보를 묻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변호사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폭행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미나가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고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또 다른 변호사가 미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폭행,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CCTV 영상은 이미 확보했고요. 저는 그제야 클럽하우스 곳곳에 설치된 CCTV를 봤습니다. 지영이 제 옷에 음료를 쏟던 순간, 저를 밀치던 순간 모두 녹화됐던 거죠. 김 부장이 허둥지둥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 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태산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하지만 태산은 손을 들어 제지했죠. 지금 사과해봐야 소용없네. 태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이정훈이 김 부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골프장 지배인 신분으로 손님을 차별했습니다. 회장님과 회장님 며느리를 모욕했고요.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김 부장이 손을 비비며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습니다. 태사는 김 부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가족이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의 가족은 모욕했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김 부장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지영이 태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이 막아섰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죠.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나도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수진이한테 사과할게요. 제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얼마 전까지 저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태사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야. 오늘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네. 이정훈이 태산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태산은 잠깐 내용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행해. 그 한마디에 변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과 미나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남편들의 직장과 직위를 조사했죠. 김 부장의 경력과 근무 태도도 파악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보며 물었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태사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내 가족이야. 내 가족을 모욕한 사람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소 과묵하신 분이었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깊었던 거죠. 지영과 미나는 계속 울며 사과했지만 태사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이정훈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실시간으로 전송한 정보들이 떠올랐어요. 지영과 미나, 그리고 그들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이 거기 있었죠. 박지영 씨 남편은 중견 제조업체 임원이고 최민아 씨 남편은 중형 로펌 변호사네요. 이정훈이 태산에게 보고했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 회사들이 우리 그룹과 거래하나? 이정훈이 화면을 넘기며 대답했죠. 박지영 씨 남편 회사는 우리 계열사의 3차 하청업체입니다. 연간 거래액이 약 50억 원 정도네요. 지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남편 회사가 태산그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죠. 회장님, 제발 저희 남편 회사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잘못은 제가 했으니 저만 벌 주세요. 지영이 울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무표정했어요. 당신 남편도 당신이 이런 식으로 사는 걸 알고 있었나?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알았다면 크게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지영은 늘 남편 몰래 허영을 부려왔죠. 이정훈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최민아 씨 남편 로펌은 우리 그룹 법률팀과 협업 중입니다. 작년에 2건의 소송을 함께 진행했고요. 미나도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남편이 그 일로 몇 년을 준비했어요. 제발 회장님. 태사는 그들의 절규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그렇게 할 때는 생각이 없었나? 한마디 한마디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지영과 미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김 부장은 한쪽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그를 보며 말했죠. 당신은 이 골프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다고 들었습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3년째입니다. 이정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늘로 끝이네요. 즉시 해고 처리됩니다. 김 부장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발요. 저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대학생 자식이 2이나 있어요. 태산이 김 부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의 며느리는 그렇게 대했나? 김 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은 거죠. 저는 시아버지께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이 정도면 됐어요. 그만하세요. 태사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용서할 수 있나? 저는 지영과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같은 대학을 다닌 친구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저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용서는 안 해요. 하지만 아버님이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 같아서요. 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적절한 대가야.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보여줘야 해. 이정훈이 전화를 받더니 태산에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골프장 소유주가 연락 왔습니다.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태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대신 이 골프장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게. 이정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에 김 부장이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골프장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된 거였으니까요. 지영이 제 발을 붙잡으며 울었어요. 수진아, 내가 말려줘. 제발 회장님께 부탁해봐. 저는 지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너한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도와주지도 않을 거야. 미나도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우리가 진짜 친구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어요. 이렇게 끝날 관계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태산이 이정훈에게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모두 진행하고 회사 거래건도 재검토해. 이정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이 지영과 미나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고소장과 합의 조건이 담긴 서류였죠.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김 부장은 이미 포기한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3년간 쌓아온 경력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 거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요. 태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뒤에서 지영과 미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날 그 골프장이 나왔어요. 골프장 소유주가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손님 차별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즉시 해고 조치했으며 김 부장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죠. 여보세요? 울먹이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 지영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지 말까 생각했지만 결국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지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대.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제발 도와줘. 내 시아버지가 회장님이시잖아. 한마디만 해주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지영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곧이어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나였어요. 수진아, 우리 남편이 로펌에서 큰 프로젝트에서 빠졌어. 다 내 시댁 때문이야. 미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우린 그냥 장난친 거였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장난? 내 옷에 음료 쏟고 뺨 때리고 시아버지 모욕한 게 장난이야? 미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 알겠지? 이게 바로 내가 받아야 할 대가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복수한 기분은 아니었어요. 다만 정의가 실현된 느낌이었죠. 남편 민준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아버님한테 연락 받았어. 골프장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대학 동창들이 날 무시해서. 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이 다 해결하셨어.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민준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을 모욕한 건데. 아버님은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태사는 평소 과묵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어요. 다음 날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태사는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들어가 인사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태산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왔나?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아 말했어요. 그날 일 때문에 찾아왔어요. 너무 큰일을 벌이신 것 같아서요. 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절한 조치였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이랑 미나 남편들은 어떻게 되나요? 태산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박지영 남편 회사는 우리 쪽 거래를 잃었고 최미나 남편은 중요 프로젝트에서 배제됐어. 하지만 완전히 망하게 하진 않았어.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조절하신 거예요?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죠. 완전히 박살낼 수도 있었지. 하지만 그들도 가족이 있으니까. 다만 경고는 확실히 준 거야. 저는 시아버지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분노했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셨던 거죠. 김 부장은요? 태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사람은 용서 못해. 10년 넘게 손님들을 차별해온 게 확인됐거든. 골프장 소유주도 그 사실을 알고 해고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부장의 행동은 일회성이 아니었던 거죠. 태산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살아. 당신은 우리 가족이고 우리는 항상 당신 편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댁에 시집 온 지 5년이 넘었지만 늘 조심스럽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저는 진짜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태산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을 들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값싼 채소를 고르고 있었죠. 지영도 저를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려 했지만 지영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니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죠. 남편이 새 직장을 구했어. 하지만 연봉이 절반으로 줄었어. 집도 작은 곳으로 이사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할 마음도 위로할 마음도 없었거든요. 지영이 계속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던 게.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돈이나 명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저는 지영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 지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카트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용서할 마음은 아직 없었거든요. 마트를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나였어요. 한 달 만에 처음 오는 연락이었죠. 여보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미나야. 통화할 수 있어? 저는 차에 짐을 싣고 통화를 계속했어요. 말해. 미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로펌에서 나왔어. 작은 사무실을 차렸는데 일이 잘 안 돼. 다 내 잘못이야. 저는 운전대를 잡으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깨달은 거야? 미나가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미안해. 그날 너한테 너무 심했어. 용서 못 받을 거 알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 저는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용서는 못해.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아직도 생생하거든. 미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아.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통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영과 미나의 몰락한 모습을 보니 씁쓸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가 와 계셨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뜬금없이 오신 거죠.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태산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수진 씨 보고 싶어서 왔지. 저는 웃으며 장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태산이 말을 이었어요. 마트에서 박지영 만났다며? 저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태산이 씩 웃었어요. 경호팀 보고받았지. 당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감동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도 늘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지영이가 사과하더라고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용서는 안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직은 아니에요. 태산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게 맞아. 쉽게 용서하면 그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야 해. 저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아버님은 용서하셨어요? 태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했어.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한 번 저지른 잘못은 기억해야 하거든.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와 망각은 다른 거였죠. 그나저나 김 부장은 어떻게 됐어요? 태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골프장에서 완전히 퇴출됐어. 다른 골프장에도 취직이 안 될 거야. 업계에 소문이 다 났거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부장의 잘못이 컸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태산이 제 마음을 알았는지 말했어요. 측은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은 10년 넘게 손님들을 차별해왔어.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교훈을 얻은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잘못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봄으로 바뀌었고 저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다면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졌다는 거죠. 어느 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댁 대저택에 모든 가족이 모였어요. 남편 민준, 시동생 부부, 그리고 태산까지. 식사를 하던 중 태산이 제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그 동창들 소식 들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이가 최근에 다시 연락했어요. 남편이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태산이 물었죠. 용서했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조금씩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원망은 내려놓았어요. 태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아. 원망을 품고 사는 건 자신만 괴롭게 하는 거니까. 남편 민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당하게 사는 모습 보기 좋아.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여.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태산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한 건 없어. 당신이 원래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 다만 그걸 깨닫게 해준 것뿐이지. 식사를 마치고 저는 태산과 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택 정원은 봄꽃으로 가득했어요. 아버님, 그날 일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태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말해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 때문에 큰 회사들과 거래를 끊고 사람들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태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수진 씨는 내 며느리야. 아니, 내 딸이나 마찬가지지. 내 가족을 모욕하는 건 나를 모욕하는 거나 같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일을 벌이신 것 같아서요. 태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적절한 조치였어. 사람들은 가끔 큰 충격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거든. 작은 경고로는 변하지 않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태산이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영과 미나는 여전히 남을 무시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수진 씨.
태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살아.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우리 가족은 항상 당신 편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후 늘 조심스럽게 살았던 제게 이보다 큰 위로는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태산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인데 뭘. 이제 집으로 들어가자. 날씨가 쌀쌀해지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대학 앨범을 펼쳤습니다. 지영, 미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저는 앨범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요. 돈도 명품도 겉모습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이었죠. 지영과 미나는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건을 통해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당당하게 사는 법을요. 이제 저는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검소한 옷을 입어도 명품 가방이 없어도 전업주부여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날 골프장에서의 사건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태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그리고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지 보여준 거였죠. 세상에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이에요. 그걸 잊고 사는 순간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야 하고 남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힘은 과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요. 태사는 그날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신감과 당당함이라는 선물을요. 이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실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을 무시하기 전에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죠. 여러분도 사람을 대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